근로자들 개개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환급받을 확률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박승준 세무사입니다. 사실 저는 사업자분들에게 주로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근데 일정 시기에는 직장인분들이 저한테 되게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바로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연말정산 하면은 흔히들 뱉어낸다, 토해낸다, 또는 뭐 환급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오늘은 어떤 게 연말정산이고 연말정산에서 그나마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사실 직장인분들, 즉 근로소득자분들만 대상이 되는 제도인데요. 직장인분들은 사실 사업자처럼 5월에 신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직장인분들이 급여 명세서를 받으시면은 항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매달 급여를 받을 때마다 간이 세액표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떼서 지급을 받은 다음에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정산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간이 세액표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에요. 그냥 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득을 보고 그 금액을 떼는 구조라서 매년 2월달마다 그 금액들을 정산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뱉어내거나 또는 환급을 받거나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사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월급이 정해져 있고 사업자들처럼 필요 경비를 쓴 만큼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산식에 따라서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받아서 돈을 많이 쓴다고 소득금액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 개개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환급받을 확률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활용해서 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전부 사람에 관한 공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적공제라고 부르는데, 먼저 기본공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소득금액 요건과 나이 요건이 해당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한 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여기서 기본공제의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일정 요건들을 더 충족을 하게 되면 추가공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추가공제는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일정 금액을 더 공제해 줍니다. 그 다음은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보험료 공제인데요. 보험료 공제는 이따가 말씀드릴 세액공제에도 있는데, 그것과의 차이점은 저희가 급여를 받을 때 떼고 받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그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공제인데요. 주택 마련 저축이나 주택 임차 차입금에 대해서 납입액 중에 일정 퍼센트만큼 소득 공제를 해주고요. 거기에 더해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만큼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다음은 많이 알고 계시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퍼센트만큼 소득 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금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득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녀 세액 공제인데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 자녀의 숫자만큼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나이는 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7세까지는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8세부터 세액 공제를 적용해줍니다. 다음은 연금계좌 세액 공제인데요. 연금계좌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데, 요새 노후 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연금계좌에 가입을 하셨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 세액공제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병원에 굉장히 자주 가기 때문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병원에 갈 때 그 병원비 중에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는데, 방금 전에 소득공제에서 말씀드렸던 보험료랑은 약간 다른데요. 소득공제에서는 공적인 보험료, 즉 건강보험료를 말씀을 드렸다면, 그 건강보험 말고도 메리츠나 아니면 삼성화재 같은 데서 보험을 들잖아요. 그런 보험료는 세액공제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은 기부금 세액공제인데, 기부금 세액공제도 기부금의 일정 퍼센트,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교육비 납입액의 일정 퍼센트를 세액공제해주게 됩니다. 특히 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또는 얼마를 지출했는지 각각 다르게 한도를 적용해 두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월세세 공제인데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월세를 낸 금액에 그 일정 비율만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특히 월세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놓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세 세액 공제는 잘 알아두셨다가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직장인분들의 경우에는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증빙들이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들을 알아두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이 되지 않는 자료들을 추가로 준비해서 적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 연말정산 평소에 생각 안 하시다가 할 때 되니까 급하게 자료를 준비했다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확정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 금액을 적용받은 채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개개인의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설명드리기엔 좀 무리가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아니면 모르겠는 부분은 저희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연말정산이나 이런 게 어려우신 경우에는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